1616년 청태조 누르하치는 중국 동북지방인 선양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1636년 2대 황제 홍타이지가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여진족을 만주족이라 칭하면서 중국 중원으로 뻗어 나오기 시작하여 청나라의 시작을 알리더니 1644년 3대 황제 순치제가 베이징으로 입성하여 명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청나라는 대륙의 새로운 주인으로 천하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청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로 3명의 성군이 나타나는데 4대 황제인 강희제, 5대 옹정제, 6대 건융제를 거치며 135년의 재위기간 동안 강건성세라 불리며 번영을 누리게 되고 그동안 중국 왕조들이 차지한 영역인 중원 이외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칭하이, 티베트, 몽골, 연해주에 이르는 지금의 중국을 능가하는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면서 이 시기 청나라는 유라시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4대 황제인 강희제는 천고 일제라 하여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명군이라는 호칭을 얻으며 중국 역대 황제 중에 재위기간도 61년으로 가장 길게 유지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단순히 오랫동안 천하를 통치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력하는 리더로서 현재의 중국 지도자들조차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주인공이자 오늘날 중국이라는 광대한 영토를 만들어낸 황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희제는 1654년 북경 자금성에서 태어난 왕자로서는 최초로 황제가 되었고 아버지는 만주족, 할머니는 몽골족, 어머니는 한족으로 만주인, 몽골인, 한인의 피를 모두 이어받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지런하기로 유명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기 시작하였고 저녁 8시까지 학문에 정진했다고 하는데 이런 공부 습관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은 황제가 되어서도 계속되어 단 하루도 책을 멀리한 적이 없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순치제가 천연두에 걸려 2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후궁 강씨의 소생인 8살의 강희제가 황위를 물려받았는데 사실 순치제에게는 5명의 이복 형제가 있었지만 평소 강희제를 가장 총명하게 보았던 순치제의 어머니이자 청태종의 황비인 효장태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황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황제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모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생모는 일찍 죽고 할머니 황태후는 4명의 대신들에게 강희제를 보좌해 정사를 돌볼 것을 위임하는데 이들이 바로 생리, 오배, 소국사랍, 알필룽으로 이들은 강희제의 아버지인 순치제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생사를 함께할 것을 맹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4사람은 권력 투쟁에 들어가 군권을 장악한 오배가 황제인 강희제도 안중에 두지 않고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는데 1669년 16살이 된 강희제는 오배파 신하들을 조정해서 끌어내어 마침내 황권을 되찾았습니다. 참고로 이들 4명의 대신들이 행한 정책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은 명나라 패망의 원인으로 꼽히는 황간 정치의 비밀 배후인 13아문을 폐쇄한 것으로 이로써 청왕조는 말년까지 황간의 바로가 없던 유일한 중국의 왕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정비를 마친 강희제를 기다리는 것은 오배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강희제가 황위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아직 청나라는 명나라의 기운이 남아 있었고 청나라를 놓아 명나라를 멸망시킨 개국 공신이자 한인 세력도 있었는데 청나라 건국에 공을 세운 오삼계를 윈난의 평서왕, 상가이를 광둥의 평남왕, 경중명의 아들 경계무를 푸젠의 정남왕으로 책봉을 하고 이들이 지배하는 지역을 세계의 울타리라고 하는 3번이라 칭하며 독립적으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3번은 명나라가 멸망하고 농민 반란을 진압하면서 세력이 날로 확장하여 급기야는 청나라 영토의 거의 절반을 다스렸고,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마치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실 청나라는 이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강희제는 남명 세력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때마침 광둥의 상가이가 은퇴를 청원하며 아들에게 영토의 왕위를 세습하게 해달라고 청하자 강희제는 은퇴는 허락하되 세습은 안 된다는 강한 원칙을 세우면서 번진 철폐령이 내려지자 결국 1673년 3번 중에 세력이 가장 센 오삼계를 주축으로 3명의 번왕은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을 중국 역사에서는 3번의 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하여 당시 강희제의 측근들조차 정면 승부를 주저할 정도였는데, 하지만 명나라의 부흥을 주장하는 오삼계는 사실 명나라가 멸망하자 사내관의 문을 열어주면서 청에 투항하였고, 명나라 유신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오삼계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에도 이를 거절하고 청나라가 제시한 고관직을 받아들여 거의 30년 동안 청을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남명의 마지막 황제라 할 수 있는 영력제가 나라를 버리고 미얀마로 도망가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직접 영력제와 가족들을 죽게 함으로써 아무리 명나라 갑옷을 다시 입고 영력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명나라의 부활을 원한들 그에 대한 지지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2명의 번왕들은 청나라가 살살 꼬시자 항복해버리고 오삼계도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서 청군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무려 9년간의 전쟁 끝에 1681년 3번의 난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란을 진압한 강희제는 바로 대만의 통일 대업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60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17세기에서 18세기 서구 열강이 대항해 시대를 열며 동방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 대만은 포르투갈 항해사에 의해 발견이 되면서 중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와 무역하기 좋은 지리적 이점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갖게 된 섬이었습니다. 1624년 네덜란드의 침입으로 대만 남쪽 지역을 네덜란드가 지배하더니 2년 후에 스페인이 대만 북쪽 지역을 점령하여 두 나라가 대치하면서 결국 네덜란드가 승리하여 대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청나라 반대 세력인 정성공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정성공의 해상부대는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남경을 공격하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대만으로 근거지를 옮겨 1661년 네덜란드의 항복을 받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만에서는 정성공을 대만의 건국자이자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공이 대만을 정복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사망하고 그의 아들 정경이 대만을 지배하지만 정경이 죽자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1683년 강희제는 청나라 군대를 파견하여 대만을 점령하였고, 다음 해인 1684년 대만을 푸젠성에 예속시키고 타이완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결정지었습니다. 러시아는 17세기 초부터 시베리아로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로 모피를 얻기 위한 경제적인 진출로 1605년 시베리아 중부의 톰스크를 건설하고 몽골에서 북극해로 흐르는 예니세이 강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1632년 동시베리아의 레나 강변에 야쿠츠크를 건설하더니 1643년에 오호츠크에 도달하면서 태평양까지 영토를 넓혀 1648년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척단은 따뜻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청나라 초기 내란으로 정신없는 사이 아시아 동부 지역의 흑룡강 상류 지대로 진출하여 네르친스크와 알바진 등지에서 요새를 구축하고 영토를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이 중에 알바지는 흑룡강 북쪽 연안에 위치한 수상 교역의 중심지였는데 이곳을 점령한 러시아가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면서 모피와 식량을 탈취하자 1685년 알바진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처음으로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에 강희제는 알바진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다시 알바진을 차지하면서 재개된 전투는 10개월을 끌다가 휴전이 성립되고 1689년 시르카강 강변의 작은 마을인 네르친스크에서 청과 러시아 간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북만주와 시베리아를 놓고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국경 조약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한참 기운이 올라갈 때였기에 유럽 열강의 하나인 러시아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가 있었고 이 협상에서 청나라는 연해주와 흑룡강 유역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청나라의 기력이 약해지면서 170년 뒤인 1858년 아히훈 조약으로 흑룡강 이북을 빼앗기고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시킨 강희제는 3번에 걸쳐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정에 나서 오이라트 부족 계통인 유목제국 중가르를 토벌하였습니다. 오늘날 몽골은 외몽골과 내몽골로 분리되어 있는데 외몽골은 울란바토르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이고 내몽골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청나라 때에는 고비 사막을 경계로 내몽골을 막남, 외몽골을 막북으로 불리면서 막남 지역은 이대 황제인 청태종 때에 이미 청나라에 흡수되었고 막북 지역은 여전히 독자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너무나 광대해진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벅찬 상황이었기에 외몽골 지역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의 신장 1위의 기반을 둔 중가르 부족의 통치자 갈탄이 세력을 모아 몽골과 티베트를 통일하더니 1682년 청나라가 다스리는 중원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강희제는 군사를 이끌고 몽골로 진입하여 중가르군과 싸워 대승을 하였고 1697년 갈탄이 자살하면서 외몽골을 청조의 판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갈탄을 계승한 채왕 랍탄이 티베트에 들어가 세력을 떨치자 강희제는 1720년 티베트 원정에 성공하면서 지배권을 빼앗고 1721년 티베트를 청나라 영토에 정식 편입시켜 중국 영토를 크게 확대하면서 이렇게 현재의 중국 영토의 대부분은 강희제가 넓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같이 강희제의 청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 대국으로서 문화가 번영하고 영토가 넓었으며 국력이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되었고 진정으로 문무겸전의 성군의 모습을 갖추었던 강희제는 민생을 최우선시하고 무의사상을 통치의 이념으로 정립하면서 세금을 낮추고 선정을 베풀며 몸소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성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희제는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서구 문명에 눈을 뜨고 과학 정신을 존중했던 황제로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강희제는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에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그들로부터 천문학, 수학, 과학을 도입하였고 한족 출신 유학자들로부터는 주자학과 유학을 배우고 드넓은 만주 땅을 달리던 만주족의 기상을 잃지 않기 위해 틈틈이 사냥도 즐기며 무예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만주족과 한족의 진정한 통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이나 귀족, 그리고 지도자 그룹에서도 만주어가 아닌 한자를 쓰게 하면서 일단 언어적인 통합의 길을 열고자 했고, 향음 주례시 꼭 만주족과 한족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명하여 궁궐로 초대한 만주 귀족과 한족 유학자들은 서로의 음식을 맛보는 것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만주족과 한족의 요리법, 색상, 맛과 향, 그리고 건강식 등으로 분류한 총 108가지의 레시피가 완성이 되면서 그 유명한 만안전석의 유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강희제의 말년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통치로 황제의 건강은 나빠졌고, 지나치게 많았던 자식들의 비행과 황자들의 암투는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강희제는 황후 4명과 후궁 58명을 거느려 그들 사이에서 아들 35명, 딸 20명이 있었고, 손자는 총 97명에 이르는 중국 역대 황제 중에 가장 많은 자식을 둔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장자가 후궁의 소생이라 태자가 되지 못했고, 둘째 아들 윤잉을 태자로 책봉하며 매우 총애하여 황태자만을 곁에 두고 직접 길렀지만, 강희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0대에 넘어가서는 직무에 태만하더니 주색 잡기에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황태자는 강희제의 후궁을 건드리며 몇 차례 소동을 피우다가 폐위되고, 이후에는 황자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 강희제는 황태자를 책봉하지 않았고, 임종 직전에 넷째 아들 윤진에게 황위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5대 황제 웅정제가 됩니다.